나랑 똑 닮았어. 저 사람. 기업 창립 기념식장에 반찬을 납품하러 갔던 58살 정희는 단상 위에 선 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둥근 이마, 살짝 올라간 눈꼬리, 왼쪽 볼 아래 작은 점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시선을 진짜 붙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 여자의 왼쪽 손목에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정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과 똑같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희의 딸은 25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적어도 정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재단 이사장이 죽은 자기 딸과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흉터를 갖고 서 있는 겁니다. 정희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누군가가 병원 기록을 하룻밤 사이에 잠가버렸고 가게에는 정체 모를 점검관이 들이닥쳤으며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는 차가운 경고 한마디만 남기고 끊어졌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반찬집 아주머니가 이 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과연 정희는 25년 만에 딸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름달빛 이야기에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희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025년 3월 7일 정희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대성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반찬을 납품하는 날이었고 정희에게는 석 달치 월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행사였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깍두기와 잡채를 차곡차곡 담으면서 정희는 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정도 주문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희는 행사장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연회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쟁반 위에 반찬 접시를 올려놓고 조리실과 연회장을 오가며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때 단상 위로 한 여자가 올라갔습니다. 대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한서윤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여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 위 스크린에 서윤의 얼굴이 크게 비쳤고 정희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습니다. 둥근 이마, 약간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왼쪽 볼 아래 작은 점 하나. 정희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마이크를 잡은 왼쪽 손목이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손목 안쪽에 길게 남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희의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졌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깨진 접시도 쏟아진 반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흉터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정희가 마지막으로 본 상처와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 그날 밤이 순식간에 밀려들었습니다. 2000년 겨울 새벽 2시에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운 검은 연기, 정희는 3살배기 딸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아이의 왼쪽 손목에 불꽃이 닿았고 정희는 자신의 옷으로 불을 감싸 껐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갔고 정희도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고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붙잡고 딸을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사망 추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확인서만 한 장 발급받았을 뿐이었죠. 정희는 그 종이를 들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꺼진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돌아온 정희는 현관문을 잠그고 곧장 안방 장롱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안에 사망 확인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일은 2000년 12월 15일, 그런데 사망 확인서 발급일은 200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거의 20날이 지나서야 서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희는 이 서류를 수백 번도 넘게 꺼내보았지만 이 날짜의 간격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발급된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정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면 사망 확인서는 며칠 안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20날이나 걸린 걸까요?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들이키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고 화재 사고가 있었던 병원의 의료 기록, 열람 절차를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이라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인한 정희는 다음 날 아침 병원을 찾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희는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과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전산을 조회하더니 화면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환자 기록에 특이사항이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모니터 한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생 기록 존재. 정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창구 앞 의자를 더듬어 잡았습니다. 소생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글자가 정희의 인생뿐 아니라 대성그룹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귀빈실에서는 또 다른 눈이 정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문정숙, 사람들은 그녀를 무녀사라 불렀습니다. 창립기념식 단상에서 서윤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무녀사는 귀빈실 유리창 너머로 연회장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 조리 구역에서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무녀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깨진 접시를 멍하니 내려다보는 중년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눈이 단상 위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무녀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저 실수쯤으로 넘겼을 텐데 무녀사는 그 여자의 눈빛에서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것을 읽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녀사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비서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긋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조리구역에서 접시 깬 여자, 신원 확인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메모를 했고 문 여사는 덧붙였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가족관계까지 전부 다. 그날 저녁 비서가 A사 용지 한 장을 문 여사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정희, 58살, 소규모 반찬 가게 운영, 가족관계 증명서상 사망한 딸 1명. 문 여사는 서류를 읽는 동안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내려놓은 손끝이 살짝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문 여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최근에 병원 쪽에 연락한 적 있는지도 확인해봐. 이틀 뒤 문 여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한 내용은 간단했지만 문 여사의 안색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희가 사고 당시 딸이 입원했던 병원에 의료기록 열람을 요청했고 전산 시스템 접근 로그에 정희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여사는 보고를 듣는 동안 볼펜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볼펜이 멈췄습니다. 전산팀에 연결해. 문 여사의 지시는 단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해당 환자의 의료 기록 전체에 열람 제한을 걸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산팀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리자 문 여사가 수화기 너머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사장 직권이야. 지금 당장. 기록이 잠긴 건 그로부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 원무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확인한 소생 기록에 상세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의 반응이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기록에 열람 제한이 걸려 있어서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희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조회가 되었는데 하루 사이에 열람이 막힌 것입니다. 정희가 이유를 물었지만 직원은 상급기관의 지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원무가 팀장을 찾았고 팀장은 민원 접수를 해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정희는 병원 로비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막은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벽이 눈앞에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정희의 반찬 가게에 예고 없이 위생 점검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정기 점검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점검관들은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냉장고 온도 기록부터 조리도구, 위생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 담담하게 응대했지만 점검관이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식재료를 문제 삼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유통기한 안에 있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점검관은 무표정하게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고 정희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점검관들이 떠난 뒤 정희는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의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가 받자 상대방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고 또박또박한 어조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이상 선 넘지 마세요. 본인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의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뭐든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 시각 문 여사는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화재 사건 당시의 내부 보고서, 병원 이송 기록,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문서 몇 장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문 여사는 서류 첫 장을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은 평소와 달리 조금 거칠었습니다. 문 여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25년인데 왜 하필 지금? 서재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류 위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아직 모르는 것, 아니 세상 누구도 모르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 여사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문 여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완벽하게 묻어두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불안을 억지로 누르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의가 포기할 거라고 문 여사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 여사가 정의를 몰라서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앞에서 세상 어떤 어머니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병원이 막히고 가게까지 흔들리자 정의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건 분명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의는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병원 전산이 잠겼다면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25년 전 그 밤 응급실에서 딸을 받아 안았던 간호사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는 당시 병원 이름과 응급실 위치를 떠올리며 그때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명단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넣고 당시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를 수십 통 돌렸고 대부분은 번호가 바뀌었거나 기억이 없다며 끊어버렸습니다. 포기할 뻔한 순간 한 통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이요? 기억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상대는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최미영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지만 목소리에는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이틀 뒤 정의는 미영이 사는 외곽 도시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머리가 하얗게 센 60대 여성이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었어요. 정의의 숨이 멈췄습니다. 귀로는 분명 들었는데 머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송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지만 응급처치 끝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료진 사이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병원 위층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차트를 가져갔고 미영에게는 이 환자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아이 기록이 사망 추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금 울면 안 된다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 대성그룹 로고가 찍혀 있었던 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영은 잠시 녹음기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숨겨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나도 25년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처음부터 다시 증언했습니다. 아이의 소생 과정, 중환자실 이송, 정장 차림 남자들의 방문, 차트 회수, 기록 변경까지. 정희는 녹음기가 돌아가는 동안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정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속에는 처음으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무렵 서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희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식 이후 사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던 중 당일 납품된 반찬에 대한 호평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서유는 행사 담당자에게 반찬 업체 정보를 물었고 박정희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낯선 이름인데도 어딘가 편안한 느낌, 행사장에서 맡았던 깍두기 냄새가 불현듯 떠올랐고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서윤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묘한 감각은 하루 종일 서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도 행사장 뒤편에서 접시를 떨어뜨렸던 중년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았은지 서윤은 알 수 없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는 서윤의 사무실 건물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서윤이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차에 타고 떠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본 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나서면 오히려 서윤에게 상처만 줄 수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등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으니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성그룹 본사 이사장실에서 문 여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였습니다. 25년 전 화재 이후 신혼 미상의 아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입양한 기록이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문 여사는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문 여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윤을 키운 25년의 세월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문 여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때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볼이 통통한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어깨만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엄마가 꼭 데려올게.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가 사진을 향해 속삭인 말은 빈 방 안에서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고 간호사의 증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서윤은 사내에서
예상치 못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재단 운영 과정에서 과거 회계 처리에 의문점이 발견되었다는 내부 감사팀의 보고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펜을 내려놓고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25년 전 화재 관련 기록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시 조사해 주세요. 감사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문 여사가 직접 관리해온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팀장의 표정을 보고도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인 자신의 지시인이 진행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직 정의의 존재도 자신의 출생 비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내부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는 직감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세 갈래의 실이 조금씩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추적, 서윤의 감사 지시, 그리고 문 여사의 은폐. 아직 서로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는 세 사람이 같은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간호사 미영의 증언을 확보한 뒤 단순히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한 사람의 기억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상대가 대성그룹이라면 그 증언을 무력화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터였습니다. 정의에게는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 더 필요했습니다. 정의는 미영의 증언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등장인물,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정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식재료 원가를 한 푼 단위까지 계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함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서윤도 자신만의 길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를 지시한 뒤 서윤은 감사팀에게 화재 당시 재단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시기 자료는 회장님 직할 관리 영역인데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잠시 팀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사장 직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승인은 제가 합니다. 팀장이 물러간 뒤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역을 건드린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맡은 이상 과거의 구멍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딸로서의 정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감사팀이 가져온 자료 속에서 서윤은 예상치 못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화재 사고 당시 피해자 명단과 병원 이송 기록이었는데 대부분의 이름 옆에는 치료 경과와 퇴원 일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단 맨 아래에 한 줄, 이름 대신 신원 미상이라고만 표기된 3살 여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망 추정이라는 4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망 추정, 사망 확인이 아니라 추정.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었다면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였고 반대로 말하면 생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기록에서 사망 추정이 사망 확인으로 정정된 기록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서윤을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정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나도록 사망 추정은 한 번도 공식 정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정정 기록이 없는 거죠? 서윤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물음은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채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정희는 물증 확보를 위해 다른 경로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 기록이 잠긴 이상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화재 사고 당시 병원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보존 기록 여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지만 혹시라도 보존 의무 기간 내에 백업된 기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 직접 가는 대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CCTV 보존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서를 보낸 지 닷새 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시기 영상은 보존 기간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기 기록 자체를 요청하면 최소한 당시 CCTV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폐기 시점은 확인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시각 문 여사는 본사 회의실에서 법무팀을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문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화재 관련 기록 중에 혹시 폐기 처리가 안 된 것이 있는지 전수 점검에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문 여사는 팀장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만으로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 여사는 기록 폐기 여부를 점검하라고 했지 폐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부터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 여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 대신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에게 직접 돌아올 말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법무팀이 물러간 뒤 문 여사는 또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에게 최근 재단 관련 취재를 문의한 언론사 명단을 정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희가 기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 여사는 25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 명의 반찬집 아주머니 때문에 무너지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명단을 받아든 문 여사는 한 언론사 이름 옆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최근 대성그룹 내부 감사 관련 취재를 시도한 곳이었습니다. 문 여사의 그물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여사가 미처 막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이 이미 내부에서 같은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윤은 사망 정정 기록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 있었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정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입양 일자는 2001년 2월 화재 사고가 난 지 약 2달 뒤였습니다. 입양 기관명은 적혀 있었지만 친생부모 정보라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서류를 수없이 보았지만 그동안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것에 감사할 뿐 출생의 비밀을 굳이 파헤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단 내부 기록에서 발견된 의문, 사망 추정이 한 번도 정정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자신의 입양 시점이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서윤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양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행사장에서 접시를 떨어뜨렸던 중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토록 간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서윤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올가미가 서로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깥에서, 서윤은 안에서, 그리고 문 여사는 그 둘 사이에서 점점 좁아지는 공간 속에 갇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사망 정정 기록의 부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 그 주 문 여사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 여사는 25년간 대성그룹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냄새를 맡는 감각이 누구보다 빨랐고 상대가 행동하기 전에 판을 짜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문 여사는 서윤을 본사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문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감사팀에 요청했던 화재 관련 자료의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25년 전 일을 왜 들춰보는 거니? 서윤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과거 기록에 의문이 있으면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 여사는 딸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단단함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문 여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손으로 가볍게 덮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25년 전에 정리된 사안인데 지금 다시 꺼내봐야 재단 이미지만 흔들려.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다시 들추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재단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사망 추정이라는 네 글자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문 여사가 서류를 들어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 그때 최선의 판단을 한 거야. 문 여사는 화제를 돌렸고 서윤은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진짜 끝난 일이라면 왜 감사팀 자료까지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문 여사는 서윤을 돌려보낸 뒤 곧바로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정희 현재 상황을 다시 보고받았고 정희가 퇴직 간호사를 만났다는 정보까지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문 여사의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위생 점검과 경고 전화로도 물러서지 않는 여자라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문 여사의 비서가 정희의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작은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는 한눈에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안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고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그만두시면 됩니다. 정희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가게 월세를 몇 년은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밀린 공과금도 해결하고 낡은 냉장고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희의 표정을 살피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서로 좋은 겁니다. 정희의 시선이 봉투에서 남자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정희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 딸을 5천만 원에 팔라는 소리입니까? 남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들어 남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져가세요. 돈으로 엄마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보낸 분이 잘못하신 겁니다. 남자는 봉투를 집어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정희는 카운터 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가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느라 온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문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기자 접촉한 적 있어? 비서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하자 문 여사는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 대성그룹 관련 취재를 시도한 기자 3명의 명단을 추려서 각각에게 재단 광고 계약 연장권을 미끼로 접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기사 차단이 아니라 광고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입막음이었습니다. 문 여사는 이런 일에 능숙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문 여사가 25년간 대성그룹을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그 주 후반 문 여사는 한 번 더 정희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이었습니다. 정희의 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문 여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게 앞에서 문 여사와 마주쳤고 두 여자는 처음으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문 여사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문 여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 여사가 창문을 올렸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문 여사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얇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합의를 거절했다 해도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반찬집 여자가 대성그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확신이 문 여사에게는 있었습니다. 기록은 잠겼고 언론은 막았고 법적으로도 시간이 문 여사 편이었습니다. 문 여사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저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어. 문 여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방어선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 여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두려워 물러서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25년 동안 혼자 반찬을 만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씨가 한번 지펴진 이상 그 불씨를 끄려면 5천만 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어두운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영의 증언이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정희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문 여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뒤 정희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의의 각오보다 더 빠르고 더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의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간호사 증언, 사망 확인서의 날짜, 불일치를 정리한 서류를 들고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펜을 멈추었습니다. 정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화재 사고 자체는 25년 전 일이라 형사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록 은폐나 위조의 경우에도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대성그룹 규모의 법무팀을 상대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거력도 문제입니다. 간호사 한 분의 증언과 녹음 파일만으로는 법정에서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정희는 상담실을 나오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진실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잃고 살아온 사람은 정의인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벌할 수 없다니요. 정의는 건물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사정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위생 점검 이후 단체 주문 2건이 연달아 취소되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점검을 받았다는 소문만으로도 거래처는 발을 뺐습니다. 식당 납품처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정의가 이유를 물었지만 상대는 위에서 정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위에서라는 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의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우편함에 전기요금 독촉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독촉장을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납품할 곳 없이 남은 반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정희는 그 반찬들을 버리지도 먹지도 못한 채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기 서윤도 자신만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를 확대하겠다는 서윤의 방침에 이사회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회 정기회의에서 한 사회이사가 발언했습니다. 25년 전 거는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다시 들추면 재단 신뢰도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도 동조했습니다. 재단의 현재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과거 기록을 파헤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서윤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습니다. 의문이 있는 기록을 그냥 넘기면 그게 오히려 재단의 신뢰를 해치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이사장이었지만 이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사가 문여사가 재임 시절 선임한 사람들이었고 문여사의 영향력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회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회의록을 내려다보며 서윤은 처음으로 이 길이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의 상황은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끊기자 식재료 발주도 줄였고 가게 문을 여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가게 괜찮은 거야? 요즘 왜 이리 일찍 닫아? 정희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돌아선 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조리 도구를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칼, 도마, 양념통, 하나하나가 정희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안방 장롱에서 딸의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3살 때 증명사진, 돌잔치 때 찍은 가족사진, 병원에서 받은 출생 기록 사본까지 정희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정리 상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접으면 이 작은 방도 빼야 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줄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상자에 넣으려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가 떡을 쥐고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정희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의 얼굴은 지금보다 20살은 젊었고 그 눈에는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이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상자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더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하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덮고 기억을 묻고 남은 삶을 조용히 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에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상 위에서 당당하게 인사하던 모습, 왼쪽 손목의 화상 흉터, 그리고 간호사 미영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정리 상자에서 다시 꺼내 장롱 안올레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직은 정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시는 동안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5년 전 그 밤 불길 속에서 딸을 안고 계단을 뛰어내릴 때 무서웠냐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뛰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섭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독촉장 옆에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찍은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대로 주저앉거나 다시 일어서거나. 정희는 일어서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정희가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서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해서 서윤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사회의 반응이 서윤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과거 기록을 확인하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저항이 나온다는 건 확인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윤은 감사팀을 우회해서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재단 법무팀이 아닌 외부 로펌에 별도로 자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자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조현우, 현재 한 경제지 탐사보도팀 기자였습니다.
서윤은 현우에게 기자회견 준비를 위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회견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절차와 파급력을 미리 파악해두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떤 수준의 회견을 생각하고 있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재단 내부 기록에서 의문점이 발견됐어. 아직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만약 은폐가 사실로 확인되면 재단 차원에서 직접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회장님한테 직접 겨누는 거 아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서윤의 침묵이 현우에게는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는 기자회견의 기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했고 서윤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이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이틀 만에 문 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보고하는 동안 문 여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이 멈췄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 쪽에서 압박은 안 되는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동을 걸었지만 서윤이 이사장 직권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윤을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것은 문 여사 자신이었습니다. 딸이 재단을 이끌면 자신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여사는 비서에게 사퇴 압박에 대한 내부 여론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실제로 열리면 이사회 안에서도 문 여사의 책임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 여사는 그 전에 방어선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다음 행보는 문 여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윤은 외부 로펌을 통해 25년 전 화재 당시 재단 내부 보고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화재 직후 재단 안전관리팀이 작성한 것으로 공식 보고 체계를 통해 회장실에 전달된 기록이었습니다. 서윤은 로펌 변호사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입수했고 사무실에서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 세 번째 장에서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재단 산하 건물 전기 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검 연기 사유는 예산 조정으로 적혀 있었고 그 결재란에는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여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한 줄의 기록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점검 연기, 화재 발생, 아이의 사망 추정 처리, 그리고 자신의 입양.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서류와 보고서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문 여사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문 여사는 서재에 앉아 있었고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보고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뭡니까? 문 여사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여사의 눈이 보고서 위 자신의
서명에 멈추었다가 천천히 서윤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선택이었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명이나 부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문 여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재단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어. 점검 일정을 미룬 건 그때. 판단으로는 합리적이었어. 화재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고 사고 이후에 모든 걸 수습한 것도 나야. 수습이요? 아이의 기록을 사망, 추정으로 바꿔놓은 게 수습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여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것도 나야. 병원에서 버려질 뻔한 아이를 내가 데려와서 키웠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덕분이야.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처럼 등이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은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구해준 것과 빼앗은 것이 같은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서윤의 머릿속을 혼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윤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기자 현우였습니다. 회견 날짜 확정하자. 같은 밤 정희는 자신의 노트 앞에서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증언과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노트에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DNA 검사. 서윤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법무팀도 그 어떤 이사회도 진실을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싸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길이 곧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희와 서윤이 처음 마주 앉은 것은 서윤이 어머니의 서재를 나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그 만남을 만든 건 기자 현우였습니다. 서윤에게서 기자회견 날짜를 확정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현우는 취재 과정에서 한 가지 정보를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대성그룹 창립 기념식 당시 반찬을 납품했던 업체 대표가 25년 전 화재 피해자의 유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서윤은 한참을 침묵한 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현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대성그룹 재단 이사장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정희는 수화기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일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직접 마주 앉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을 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서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가까이에서 보니 25년 전 돌잔치 사진 속 아이의 윤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 모양, 이마선, 왼쪽 볼 아래 작은 점까지 서윤도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서 접시를 떨어뜨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서윤은 맞은편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희 사장님이시죠?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망확인서 사본, 간호사, 미영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사고 당시 병원 이송, 기록을 정리한 노트였습니다. 서윤은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미 내부 보고서를 통해 윤곽을 잡고 있었지만 정희가 바깥에서 모은 증거들이 서윤이 알고 있는 조각들과 맞물리자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서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화상 흉터,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아기 때 다친 거야라는 대답만 들었던 그 흉터가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윤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검사는 이틀 뒤 시행되었습니다. 서윤과 정희가 나란히 체열실 앞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흐르는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옆에 앉은 서윤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자신의 젊었을 적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정희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잠을 잤는지 밥을 먹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일 전화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과 통보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녀관계 확인, 일치 확률 99.99%. 정희는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결과지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숫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던 딸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종이 한 장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정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별도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 결과지를 읽은 서윤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감정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살아온 여자라는 사실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서윤은 결과지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 떨림을 억누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문 여사에게도 결과는 전해졌습니다. 비서가 보고하는 동안 문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도 문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러나려 하자 문 여사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됐어. 나가봐. 혼자 남은 문 여사는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벽에 균열이 생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벽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은 기자회견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은 현우에게 연락하여 회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보고서, 안전점검 연기 기록, 사망 추정 미정정 사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서윤은 자료를 하나씩 순서대로 배열하며 어떤 순서로 공개할 것인지를 계획했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카드를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호사 미영의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서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받아들고 잠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엄마, 딸이라는 호칭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정희의 손과 그것을 받는 서윤의 손이 잠시 맞닿았을 때 두 사람 모두 그 짧은 접촉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대성그룹 법무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한 법무팀장이 문 여사에게 보고했고 문 여사는 법무팀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팀은 회견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DNA 검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서윤은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아 회견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일이 단상에 오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왔던 사람이 과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회견문 마지막 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내일 기자들이 앉을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정면에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발을 단상 위에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윤은 단상 위를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대성그룹 재단 대회의실에 기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평소 재단 행사에는 10명 남짓한 기자만 오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소식에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 기자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의실 뒤편에는 카메라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싶었지만 서윤이 단상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견장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서윤이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은 단상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선 서윤은 잠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한서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재단이 25년간 숨겨온 사실을 직접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준비한 회견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화재 사고, 재단 산하 건물의 안전점검이 예산 조정을 이유로 연기되었던 사실, 그 결재권자가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정숙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한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소생 처치를 통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의료 기록은 사망 추정으로 처리되었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정된 적이 없습니다.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며 질문을 쏟대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단상 옆에 준비된 스피커를 가리켰습니다. 재단 홍보팀 직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고 회의실의 간호사 미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 살아 있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차트를 가져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몇몇은 녹음 내용을 받아 적느라 펜을 놓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서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증언은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의 육성이며 본인의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친생 어머니인 박정희 씨의 DNA 검사 결과 모녀 관계가 99.99% 확률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윤이 회견문 옆에 놓인 서류를 들어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소란스러워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주요 질문에 차분하게 답하며 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한두 번 떨렸지만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정희는 서윤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친생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정희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경비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시간 만에 대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견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이사회 내부에서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사회이사 한 명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회장님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서윤의 감사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이사들이 이제는 문 여사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깃발도
따라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문 여사는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도 바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택 서재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문 여사의 얼굴에는 25년간 대성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여사에게 쏠렸지만 문 여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 여사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문 여사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고 복도를 걸어가는 문 여사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25년 전 화재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 둘째, 문정숙 전 회장의 사퇴를 수리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외부 독립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기록 은폐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방송 뉴스마다 서윤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이사회는 같은 날 저녁 문 여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사퇴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였지만 이사회는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임 결의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문 여사의 이름이 재단 임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5년간 대성그룹의 꼭대기에 서 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모든 직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문 여사는 자택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지만 문 여사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 여사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어두운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 여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25년 뒤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문 여사는 그 어두운 거실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서윤 사이의 시간은 오히려 천천히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공백은 기자회견 한 번으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자회견 일주일 뒤 서윤은 재단 대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회견이 아니라 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투명 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 과거 기록을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전수조사하겠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 보상 기금의 운영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 기자회견 때보다 한결 차분했습니다. 떨림은 없었고 대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선언문을 다 읽은 서윤이 원고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재단이 숨겼던 것들을 밝히는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어떤 진실도 덮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의 박수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단상을 내려왔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서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정희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밀린 월세는 서윤이 개인 자금으로 정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가게는 내 힘으로 여는 거야. 25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칼을 잡으니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을 써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2배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주방 안까지 비쳐 들어왔고 정희는 그 빛 속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윤이 정희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들어서는 서윤의 손에는 과일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 정희는 이미 식탁 위에 반찬 4-5가지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정희가 밥을 퍼서 서윤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했습니다. 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활처럼 휘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서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깍두기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행사장에서 느꼈던 그 묘한 익숙함이 다시 혀끝에서 번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서윤은 웃으면서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서 밥을 먹으며 가끔 서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그 침묵을 대신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문 여사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뒤 문 여사는 자택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 여사는 오랜만에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목적지는 병원이었습니다. 25년 전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문 여사가 왜 그곳을 찾았는지는 문 여사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서서 한참을 둘러보던 문 여사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문 여사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조금 느렸고 고개가 조금 더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윤에게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분만실에서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희는 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년 전 정희는 딸의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딸이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서윤은 아이를 안고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서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아보실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두 팔을 뻗었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정희의 양팔에 작고 따뜻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아이가 정희의 품에서 몸을 꿈틀거리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고 없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여사였습니다. 서윤과 정희 모두 놀랐지만 문 여사의 모습은 두 사람이
기억하는 것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소에 정장 대신 수수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문 여사는 문 앞에 서서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못한 채 서윤과 정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문 여사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 병실 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위에서 문 여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정희에게로 돌렸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은 채 문 여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용서로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문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온 문 여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서윤에게 건네고 서윤이 아이를 두 사람 사이 침대 가운데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허공에 뻗고 있었습니다. 새 여자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 아이 하나로 모두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세 사람 사이에 작은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반년 뒤 정희의 가게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네 글자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을 건 날 서윤이 아이를 안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작아진 가게였지만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빼곡했고 주방에서는 된장 끓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숨기지 않겠습니다. 재단도 저도요. 정희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당당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니라 가게 안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웃는 서윤의 얼굴이 정희의 눈에 담겼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가게 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에는 손주가 안겨 있었고 옆에는 25년 만에 되찾은 딸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결말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말보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는 이미 정희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평생을 유배와 좌절 속에서 보내다가 귀주의 깊은 산속 동굴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중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오늘 사연 속 정희는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웠지만 진짜 싸움은 포기하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선 건 바깥의 적을 이겨서가 아니라 마음속 도적을 먼저 이겼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 주세요. 진짜 이겨야 할 상대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내 안의 목소리, 그것만 이기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